안녕하세요. 눈사는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밤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맴도는 영혼들이 숨겨진 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갈 용기가 있나요? 이 집은 진정으로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곳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섬뜩한 감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시죠. 우리나라 전통 당면술 중에는 춘향이놀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신앙전을 보면 춘향이가 이문명과 부부의 양을 맺고자 약속했지만 이도령이 남원을 떠나게 되면서 세움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변사또에게 강제로 수초월배를 하는 명령을 받거나 이를 거부해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춘향이라는 이 인물은 한이 많은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이 돼서 한 많은 춘향이의 영혼을 둘러내는 것이 춘향이놀이의 골자입니다. 다른 어cer들은 신나게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춘향이놀이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 시작과 끝을 맺는데요. 청심, 강심, 오심, 송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에게 와닿으러 부탁을 하고 귀신이 사람의 몸에 쓰였다가 귀신과 신나게 놀고서 귀신을 보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이 춘향이놀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월일거로 전후로 해서 보통 10명 정도의 여성이 밤 안에서 원을 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한 명 정해야 되는데 순례가 된 사람은 그 원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춘향아 춘향아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자. 순례는 바나나와 나뭇가지 같은 걸로 눈을 가리고 있는데 순례를 제외한 사람들은 순례가 춘향이 귀신에게 비비 될 때까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순례에게 춘향이 귀신이 쓰이게 되는데 보통 춘향이 귀신이 내려오면 순례가 손을 떨거나 춤을 춘다고 하죠. 그걸로는 사람들은 노래 하나 불렀다고 어떻게 기이가 되냐고 하겠지만은 현지 경험자들이나 발주력을 보면은 10명 중 8, 9명은 소를 떤다고 말하죠. 순례에게 귀신이 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귀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보통 조로는 언제 하냐,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냐 같은 걸 물어보죠. 그런 귀신을 위한 순례는 어떻게 출마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볼을 한 모금 마시게 되면은 귀신이 나가고 본래 영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재밌는 놀이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 춘향이놀이는 15세에서 19세 사이에 미혼 여성들이 자주 하던 놀이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이나 구장되는 이야기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춘향이놀이를 하던 도중 남성이 원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되는 순례는 반드시 죽는다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또 대목을 강명술이 끝나면 본래대로 정신이 돌아오지만 간혹가다가 제정신으로 신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미쳐버리거나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애초에 이 놀이 자체가 순례가 무당 흉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춘향이놀이를 하면은 주변 어른들한테 엄청 혼이 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놀이문화로 조금 단색이 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순례가 도중에 손을 떨이나 놀이에서 지미로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고 순례가 귀신에 쓰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순례에게 대접을 해야 하죠. 시험마다 춘향이놀이를 하는 방법도 제각기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 충청도의 꼬대같이 놀이처럼 비슷한 놀이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놀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향이놀이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놀이일까요? 대기 던전북도 칠곡분에서 유래된 놀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춘향이놀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주문의 내용이나 춘향이놀이를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무당의 춤을 따라해서 귀신을 불러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춘향이놀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민속놀이 문화를 없애려고 했고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일관으로 이심타파를 하면서 거의 사라졌었는데요. 이후 민속문화를 복원하는 버전에서 다시금 춘향이놀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겁니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아시는 분들도 덜어 계실 겁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만 해도
춤이나 노래가 놀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접신, 무당 등 인면신앙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춤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어진 놀이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했던 안 했던 실제 접심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춘하의 놀이는 반드시 결혼 정명기에 들어선 이혼 여성들만 했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사회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죠. 결혼에 대한 계량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고 여전히 하는 소재로 한 미존놀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결혼하는 만은 결정서를 써줘야겠지만 옛날만 해도 춘향이를 불러다가 결혼 상대 시점을 물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자친구와 국내 여행을 다닐 때였습니다. 해외여행은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서 국내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도 몇 길 지역을 고르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것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을 찍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남해를 건 다음 서해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금요일 늦은 저녁에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강릉에 있는 숙소에 도착 예정 시간이 자정에 가까웠죠. 서울을 빠져나오는 데만 한참이 걸렸지만 그 이후에는 딱히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저녁에 차도 거의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자니 괜히 무서워졌죠.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무서웠는지 괜히 신나는 노래도 들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도면서였을까? 괜히 무서운 이야기를 더 꺼내게 되었는데 하지만 하던 여자친구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슬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삼류 공포조선 이야기를 하다가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터널 끝쪽에 사고라도 났는지 기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들이 몰렸습니다. 멀리서 한눈에 보기에도 최소 3-4대 정도가 추돌한 사고 같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사고가 났음을 알 수 있었죠. 저랑 여자친구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천천히 가면서 보니 이미 가운데 있던 차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흘러나오는 피 양을 봐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걸 보자마자 여자친구에게 노래 돌리라고 말했는데 이미 여자친구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광경은 목격하고 한동안 말없이 운전만 해야 했죠. 조용한 분위기를 깬 것은 여자친구의 한마디였습니다. 그자라 죽었겠지? 여자친구가 상당히 불안해 보였기 때문에 괜히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피는 쏟을 수 있지만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전에도 저런 사고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저리 피가 아니라 그 밑으로 흘러나온 기름과 섞여서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자친구도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지 제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원인을 되짚기 시작했는데 전방 지시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운전을 제대로 못 배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저런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숙소에 도착했고 급하게 잔을 본 음식들로 허기를 채우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여자친구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여자친구는 안론이라도 껐는지 얼굴 전체가 땀이 범벅이었죠. 일단 불을 켜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찬물을 가져던지니 벌컥 마시고는 또다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를 쏟아보면서 하는 말 때문에 저도 할 말을 잃었죠. 오빠, 아까 그 사고 난 사람이 꿈에 나왔어. 그 옆을 지날 때 사람은 보지도 못했는데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꿈을 꿨는데 지금 이 방에서 눈이 떠졌답니다. 이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옆을 돌아보니 빛을 가거란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그리고 날아오듯 달려와서 난 여자친구를 노려보면서 몸을 붙잡고 마치 죽으라는 듯이 흔들더랍니다. 놀라서 그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소리만 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그 여자가 직접 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도 귀가 계속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똑똑히 들리더랍니다. 네가 죽은 게 재밌어? 내가 죽은 게 그렇게 재밌어?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자기가 일어나서 앉아있고 그 옆에서 제가 쳐다보고 있더네요. 방금 전에 있었던 실제 같은 꿈을 생각하며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달은 그냥 넘어갔지만 다음날 부산에 내려가서도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매번 똑같은 표정을 지었는데 가장 했던 말이 그 여자가 나와서는 자기가 죽은 게 그렇게 재밌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와서도 이따금씩 그 꿈을 꿨는데 한두 만에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며 제 자취방에 와서 저랑 같이 잔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가 시달려야 했죠.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전혀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여자친구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만 합니다. 혹시나 그게 다시 생각나면 또다시 그 여자가 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어물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다들 궁금하니까 그 옆을 지나면서 확인은 하는데 만약 사고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만을 조심해야겠죠. 자신이 죽었는데 그 옆에서 그걸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건 귀신뿐 아니라 누구도 싫어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말라는 금기도 있는데요. 물론 위족들의 슬픔 때문이겠지만 자신의 장례식장을 찾은 귀신이 이를 들을 수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결국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연처럼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지만 말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부산의 계금 흉가에 대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에서 철거했기 때문에 계금 흉가는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 부산에 있는 학원의 강사로 일하시던 저와 친분이 있는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계금 흉가가 철거될 무렵 이 잔직님께서는 부산의 한 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철거된 그날부터 학원의 총원장과 반과원장, 종합원장, 그리고 부원장과 곱창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셨답니다. 이때 종합부원장님께서 대뜸 계금 흉가를 안 하고 물으시더군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그 계금 흉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종합부원장님의 사촌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도 나뉘고 하여튼 전 재산을 날려서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대요. 잠잘 곳은 있어야 하니 집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때 찾은 곳이 바로 이 계금 흉가였죠. 그 당시에는 딱히 흉가라고 소문이 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장마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바위쯤 지났을까?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전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벌핏하면 점절이 되었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밤만 되면 이상한 일들이 생겼죠. 식탁 위에 올려둔 밥그릇이 어느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고 창문도 흔들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이 계속 저절로 움직이더랍니다. 싱크대 위에 떨어둔 국자가 흔들리거나 벽걸이 자질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2주일 정도가 지나자 점장과 동시에 괴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괴성은 듣고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도망을 쳤대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이사 온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이게 소문이 나서 계금 흉가다 유명해진 거죠. 당시 소문이 돌았던 대표적인 내용은 털었던 자고 나면 집을 준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살아남은 남자는 남자 무당 하나뿐이고 그 무당의 말을 따르며 집에 있는 우물에서 귀신이 기어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자 다시 수능이 되기 정도 남은 학원 학생들이 학원에서 가까운 그 집에 놀러가기로 했답니다. 깜깜한 남자 50명, 여자 10난이 놀러갔고 밤을 뛰어넘어서 그 집으로 들어갔죠. 이 단톡방이 종합부원장님이 당시 담당하던 반이었습니다. 물론 계금 흉가에 들어가자는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냥 오싹한 기분만 들었다고 합니다. 별거 없다는 게 드러나자 괜히 계기가 생겨서 학원 단자들도 다같이 가보자고 했나봐요. 재미로 가는 거니 그냥 재미삼아 강사들이랑 다시 교보제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별명이 신기인 사람이 있었답니다. 워낙 이런 쪽에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 가끔 귀신도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계금 흉가에 총 5명이 갔는데 4명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집 현관까지 들어갔답니다. 문제는 현관을 열려고 하니까 부리산으로 문이 묶여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4명이 허탄하게 그냥 돌아가자고 뒤를 돌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킹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눈알이 뒤집어져서 심잘만 보이고 있고 거품은 물건은 뻣뻣하게 굳은 채로 서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쇼크라고 생각하고 난 병원에 데려갔는데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던지 계속 입으로는 당장 나가자고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겨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한다는 말이 이 집은 원 안 들린 곳이 아니다고 말하더랍니다. 하지만 이 집은 귀신터로 온갖 잡기가 모래 사는 곳이라고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다 합니다. 음기가 워낙 강한 곳이라 잡기들도 많고 이곳에 사람이 살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은 도로 정비 작업으로 헐리게 되었는데 포크레인이 이 집 강바람을 찍는 그 순간 포크레인이 전복되어서 포크레인 지사가 사망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부사인 시고에도 실렸던 사건이죠.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죄를 올리고 봉사를 강행해서 집을 철거해줍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만 보면은 개근장거리에 흉가가 있고 꼭 귀신들이 사는 집터라는 건데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소문으로는 원래 이 집에 5가족이 살았는데 딸은 수험생이라 가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들만 피서로 갔대요.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도중 간도가 집에 들었는데 딸이 도난을 치다가 우문에 빠져서 죽었고 잔혹한 귀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의혹이 발생합니다. 실제 이곳에서 거주했던 사람이 나오면서 개근 흉가의 진실이 드러난 건데요. 연희에서 살다가 이사를 간 건 맞지만 집은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조금 으스스한 건 사실이지만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도 하는데요. 딸이 강도에게 도망을 치다 죽었다는 소문 또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에 살았던 딸이라고 하면 자신의 어머니밖에 없는데 지금도 잘 살아 계시네요. 즉, 개근 흉가는 애초에 소문이 너무 터무니없이 만들어졌다는 게 결론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건물이 들어졌고 상권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죠. 개근 흉가는 지금도 꽤나 유명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진지하네요. 안녕하세요 곰포과님. 그동안 영상만 보다가 직접 제보해봅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건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밝은 친구들한테 저기 있는 아저씨 완전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웃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친구들은 저보고 늘 음침하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었죠. 저는 제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게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귀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제발 귀신을 못 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저는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부터 그 안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 말소리가 엄청 들렸는데 띠띠때는 이상한 소리까지 들렸죠. 저희 가족이 조용한 편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집안에 아무도 없더군요. 부모님과 할머니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여전히 이상한 말소리와 끽끽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패닉이 와서 울면서 온 집안을 다 돌아다녔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방은 마치 다른 공간인 것처럼 고요한 분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방의 문을 여니 부모님 대신 웬 무당이 가운데 앉아있더군요. 제가 누구냐고 소리를 치려고 해도 말도 안 나오고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 만큼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그 무당은 저를 보며 불쌍하다고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거의 비다시피 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 들어오면서 집에 이사한 거 못 봤어? 저쪽 끝방 옆에 문이 하나 생겼을 거야. 거기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리고는 거기에 혹시라도 들어갔을 때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만약 그 방 안에 들어갔으면 어디 숨어서 기다리면 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으면
앞에 옷을 벗고 들어갈 거야. 그 옷을 훔쳐서 네가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아침까지 조용히 있어라. 귀신이 하는 말에 대답하며 넌 뒤지는 거다. 다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방문을 잡고 있던 곳은 무단히 말한 끝방 옆에 문이었습니다. 터주 이런 곳에 물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모래 훈인 것처럼 그 문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모호한 오랜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큰 치에 눈, 입, 머리카락 외에는 구별하기 힘들었고 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색이 아니라 거의 진달색에서 검은색 가까이 됐습니다. 시뻘건 눈을 키번뜩이며 그것들은 알 수 없는 말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구별됐던 게 밤바닥을 긁으며 끽끽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나가라며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만 어느새 물지망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무당의 말을 생각해냈고 끝방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말처럼 어떤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산만이 머리카락에 키는 마찬가지로 정말 크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옷은 무명옷을 미안해로 입고 있었고 무명옷의 해진 부분으로 비치는 살은 거의 썩어가고 있었죠.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방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옷을 훔치려 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 안에 있는 덩어리들은 눈이 빨간 게 아니라 그 안은 비어있고 루트다니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뒤 저를 보고는 자기도 살고 싶다며 제발 저한테 꺼지라고 말하고 옷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기에 옷을 잡아당겼고 옷이 조금은 찢어지긴 했으나 옷을 얻을 수 있었죠. 곧바로 요출로 들어가 옷을 입고 물을 뒤집어 썼는데 옷에서는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욕실 밖에서 그 사람이 문을 살짝 열고 긁은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무슨 말인지도 모를 단어를 빠르게 내뱉고 있었는데 이미 사람 형체는 없고 방에 들어가서 봤던 덩어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욕실 문을 박박 긁기도 했죠. 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싶던 순간이 왔을 때 할머니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할머니에게 대답을 했는데 순간 아차 싶었죠. 분명 집에는 저것도 없었거든요. 다시 욕실문을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 삐뚤삐뚤한 이빨을 내보이며 웃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욕실 안으로 들어와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숙이위야, 뒤지위야, 욕을 하면서도 표정은 그렇게 기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숨이 넘어갈 때쯤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옆에서 울고 계시더군요. 온통 딴번머리에 정신이 든 건지 아닌지도 모를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시간을 보니 아침이었고 꿈이 안 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니 어머니가 아침에 저를 기억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몸이 졸려서 킥킥대고 있었답니다. 옷을 풀어주려 했는데 몸은 어찌나 뜨거운지 열이 펄펄 끓고 있더네요. 심지어 옷은 단단히 얽매어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제가 죽을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께서 도저히 옷을 풀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불러와 조금 옷을 풀어내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해리한 꿈을 꾸는 일도 더 이상 없었죠. 이제는 친구도 잘 사귀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 목을 조르고 있던 옷은 정말로 저도 모르는 옷이었습니다. 산 적도 없었고 누구한테 봐준 적도 없던 그런 옷이었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이고 원하신다면 이 사건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제보하겠습니다. 앞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 귀신을 본다는 이유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꿈을 꾼다는 것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욕실에 숨어있는데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서 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냅다 도망가기 바빴을 겁니다. 물론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겠지만 말이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귀신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화가 나서 싸운다고 말입니다. 바우리에 눌려서도 귀신이라 쌍욕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분도 계셨는데요. 다른 말 한다면 그간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기는 하긴요. 안녕하세요 M 교수님. 최근 저에게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무리를 무릅쓰고 이렇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아마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재미로라도 읽어주시고 아시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밤마다 귀신에게 추단되고 있습니다. 밤 위에 누리는 걸 아닌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귀정입니다. 쉽게 말해 귀신과 관계를 하는 건데 이게 벌써 2달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거짓도 없을 뿐더러 실제 지금도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남성이고 결혼은 안 했고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조금 창피하지만 제가 성욕이 다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평범하고 역동적이지 않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정도 전부터 밤마다 기적을 겪고 있는데 마치 밤 위에 눈이 있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기적을 겪었을 때는 방 밖에서 웬 사람이 제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얼굴 부분이 까맣게 보여서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위에 사람이 올라타 있는데 그대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뜻도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처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 제가 연애를 한 지 오래되어서 엄청 외로웠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면서 같은 비적을 경험했습니다. 역시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몸도 못 움직이고 거의 강제로 관계를 했는데요. 정말 창피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갖는 것처럼 진행되어서 깨어나고 나서 속옷을 갈아입어야 했죠. 잠을 아무리 자도 잠복 같지도 않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자리 출근에서도 졸고 퇴근해서 밥 먹다 숟가락을 묻히고 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많으면 3번에서 적으면 1번 정도 같은 기적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믿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고민을 털어놓기에도 어려운지라 집 근처에 있는 무당집에 가기로 했지만 별다른 처방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반은 했지만 그 방법을 성실히 한다고 한데 정말 찬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얼굴이 보이는데 여자는 맞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직접 공부러워해라 마법법 그런 흉측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감고 제발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비기만 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이미 5년 넘게 살던 곳이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최근에 전혀 그럴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텔방에 가서 잔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결국 모텔방에서도 그 여자 귀신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귀신이 붙어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의 아버지 기일이다 산소에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기일 때문에 갔지 1년에도 서너 번 정도 산소에 닿고 있고 그게 벌써 3년도 더 넘은 일이다. 단지 이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귀접이라는 단어도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알 정도로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막상 이런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꼴을 꿀 수도 있다고 하길래 PT도 꼴았는데 죽으러 운동하고 쓰러지듯 잠에 들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게다가 몸이 더 힘들어져서 회사에 지각한 적도 많고요. 방에 호랑이 그림을 걸어넣어라, 절에 다녀라, 교회에 나으라는 말을 들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서 감위에 누린 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무탈함이 절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맹단치 감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더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쌍욕을 하려고 해도 욕도 안 나오고 그저 그 흉측한 얼굴이 내려다보는 것만 봐야 합니다. 다만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다면 뭐라도 좋으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이 굉장히 급하게 보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메일을 몇 번 주고받기는 했는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기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겪어본 적도 없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근처에 있는 무당집이 아니라 용하다고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돈이야 뭐 얼마를 주더라도 당장 전원 아끼는 떼어내는 게 좋고, 제가 알기로도 귀족은 오래되면 될수록 거의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분이 눈을 뜨면 자기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면서도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저는 동의교 신앙을 떠나서 귀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떼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 공포각산 중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자면 아마 이런 사연 보고 재밌다고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충 뭐 거짓말 같으면 저도 뭐 노리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바로 옆에는 미신 공장이 하나 있었다. 공장 내부에는 요란한 미신 소리가 매일같이 들렸고 의생복 비슷하게 생긴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매일같이 공장 안에서 미신을 돌렸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공장 밖에 나와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짧은 점심시간을 보냈고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서 점심밥을 돈 주고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옆 그 미신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타오르는 불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장 안에서 자욱한 검은 연기가 불빛처럼 활활 타오르며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공장 밖으로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직원들은 공장 작은 문을 통해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검은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런 건지 직원들은 공장과 동네를 구분한 철조망 울타리가 와서야 자신이 밖에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이2부에서 출동해 불길을 제압했지만 연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직원 몇몇이 공장 내부에서 질식사했다고 한다. 검은 연기의 원인은 미신 공장 내부 창고에서 누가 담배를 핀 뒤 꽁초를 대충 버렸는지 물통 사이로 들어갔고 거기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 불길이 일어나면 위독가스가 발생했다. 창고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그걸 모르던 직원들이 창고를 개방했고 순식간에 연기가 미신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는 거였다. 경찰은 반대 건초를 버린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동네에선 공장 작업 시간에 창고에서 담배를 피며 연을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공장 사장 아들이 범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장 사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안 볼 때면 창고에 가서 농땡이를 피운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공장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며 자주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을 소문일 뿐 범인을 끝내 잡히지 않았고 공장은 문을 닫아버렸다. 검게 돌린 자국이 밖에서 볼 때도 심해서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판이었다. 공장 사장이 몇 달 뒤에 거기다 큰 의를 섞으며 매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흉흉한 소문도 사그라들었다. 공장 건물은 그렇게 몇 달간 방치가 되었는데 그 사이 그 건물은 동네 초등학생들의 대단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변변한 놀이시설이 없던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운동장 다음으로 넓은 놀이터가 생긴 셈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축구공 하나만 덜렁 가지고 그 공장으로 들어갔다. 범게 그을린 미신공장 건물 입구와 미신공장 철조망 울타리를 갖다 골대 삼아 두 패로 나뉘어서 축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벌떼 축구가 되어서 오르도 몰려다녔고 마침내 철조망 뚝을 골대로 한 아이가 슛을 했다. 골키퍼를 맡은 애가 있었지만 일명 깍두기로 운동신경이 있을 리가 없다. 공은 결국 키퍼를 지나쳐 골임이 되었고 미신공장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골키퍼를 향한 같은 편의 비난이 날아왔고 공은 결국 골키퍼를 맡았던 아이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공장 앞에 서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깍두기가 공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깍두기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 짜증을 내던 아이들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슬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 서서 내부를 향해 깍두기를 맞던 아이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다. 이윽고 아이 중 하나가 울먹이기 시작했고 태거리죠.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천범이 되어 바느질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공장 내부는 화재 때 발생한 검은 연기 때문에 전부 검게 찌르진 상태였다.
천장도 바닥도 기기들도 전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으므로 암흑천지였다. 아이들은 천천히 일렬로 손을 잡고 들어갔고 줄 맨 끝에 아이는 공장 입구에 서 있기로 했다. 공장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덩축한 아이의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며 공장 한복탑, 미신기기들 사이에 코로 쪼그려 앉아있는 깍두기를 발견했다. 깍두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공을 짚고는 가만히 쪼그려 앉아있었다. 야, 너 거기서 보고래? 덩치가 큰 아이가 깍두기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없었다. 뒤에 있던 아이들이 깍두기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걸 감지했는지 동요하자 선범에 있던 덩축한 아이도 겁을 먹기 시작했다. 천장과 바닥은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고 가까운 물체도 검게 칠해져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들의 불안함은 극도로 높아졌다. 야, 공 찾았으면 빨리 나와. 덩축한 아이가 외쳤지만 깍두기는 미동도 안 했다. 이윽고 덩축한 아이와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고 소리를 질러버렸다. 그 뒤에 있던 아이도 그 뒤에 있던 아이도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딱히 뭔가를 본 건 아니었지만 그저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덩축한 아이는 예상치 않게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는데 5분이 저려오는 상황에서 덩축한 아이는 순간적으로 깍두기에게 화를 냈다. 저 녀석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 나오라고 뭘 해. 덩축한 아이는 씩씩거리며 불안한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깍두기의 옷을 잡고 질질 끌듯이 밖으로 나왔다. 공장 밖에 나와 환한 햇살을 보자 덩치 큰 아이는 안심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날 버리고 니네끼리 가냐며 여유를 되찾았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 나온 깍두기의 모습을 보는데 깍두기는 넋이 나간 얼굴로 계속 땅바닥만 보고 있었다. 야, 너 축구공은?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깍두기의 빈손을 보며 물었다. 덩축한 아이는 분명 깍두기가 공을 짚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다. 너 아까 들고 있던 공 어딨어? 공 어디냐고? 공 안 잊었어. 깍두기는 발작을 하건 말하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돌과 행동에 아이들은 당황해 깍두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깍두기는 이어서 넋이 나간 그 얼굴로 초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공은 찾으러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거야. 안에 출장이나 지기 같은 거 때문에 찾기 힘들고 눈에 조금 될 때까지 어둠 속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 그림자 윤곽 같은 게 보였어. 그래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미신 쥐기 자리로 뭔가 통통 튀기는 거야. 다 해보니까 동그란 게 뚜껑 오는데 싶어서 공을 딱 두 손으로 집었어. 아이들은 순간 이해했다. 무슨 소리야. 그때까지 축구공이 통통 튀길 리가 없잖아. 머리 말이야, 머리. 깍두기가 거미게 그을린 두 손의 긴 생 머리카락을 들어버리며 말했다. 몇몇 아이들은 공장 밖으로 기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덩축한 아이가 고개를 돌려 공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공장 입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퍼져나오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가 검은 연기가 안 닿았다. 검게 그을린 사람의 머리가 밖을 쳐다보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을 하늘하늘 흔들며 밖으로 뻗고 있었다. 이윽고 덩축한 아이마저 깍두기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녁 고렙이 되어져야 부모님이 공장 앞에 간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깍두기를 발견했고 아이 부모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장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가정 통지문이 나왔고 몇 달 뒤 그 공장 건물을 허물고 지은 의류 매장에서 사장 아들은 각혈을 토하며 죽었다. 사인은 해안이었다. 이후 미신공장 사장을 그 동네에서 볼 사람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이 창고에서 담배를 떴던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날 아이가 만진 축구공은 분명 지식에서 죽어가던 직원의 귀신이었을 거라고. 미신공장에서 불에 타서 죽은 원원들이 그대로 거기 있었네요. 사람들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걸 공인 줄 알고 집어들었던 거죠.
결말에 오를 우리는 이 집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